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도와야지. 그게 결혼 아니야? 부부라면서 왜 그렇게 인색해?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당신 돈 좀 썼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나? 당신은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을 빼앗았어요. 이건 사기라고요, 사기. 사기? 웃기지 마. 재혼할 때 당신이 얼마나 외롭다고 했어. 내가 그 외로움을 채워줬잖아. 돈 좀 쓴 게 어때서? 왜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내 돈만 노린 거였죠? 속이긴 뭘 속여? 노년에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쉬운 타깃이 되는 줄 알아?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준 게 어딘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엄마, 도대체 저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빼앗긴 거예요? 처음부터 저 사람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제 이름은 최선영입니다. 나이는 63세이고요.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이 되었어요. 8년 동안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외로움은 점차 커져만 갔고 어느 순간 그 공허함을 메우고 싶은 절실함에 재혼을 선택했어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절박함이 결국 또 다른 고통의 문을 열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생생한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되실 거예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잠에서 덜 깬 실눈으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났네요. 일어나서 전기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원두를 갈고 커피 메이커에 곱게 부어 커피를 내립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해온 습관입니다. 커피 향기가 부엌을 가득 메우면 마치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합니다. 창가의 작은 화분들을 보며 물을 주었어요. 제가 가꾸는 다육이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라는 녀석들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 식물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적은 물로도 좁은 화분에서도 끝까지 생명력을 지키는. 오늘도 이렇게 혼자구나.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지방문화재단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퇴직한 행정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참 성실하게 살았죠. 동료들도 제게 늘 최선영 씨는 우리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아들은 해외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딸은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2명이나 있고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괜찮은 노년이죠. 명절이면 아이들이 와서 음식도 차려주고 용돈도 주고 부족함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달랐어요. 외로웠거든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8년 전 남편을 보내고 난 뒤로 제 삶은 마치 멈춘 시계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이 단조롭게 반복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취미 활동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죠. 아침 일과는 늘 비슷해요. 실버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이면 일찍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 취미라고는 이것들이 전부예요. 제 친구들은 나름대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실버 합창단에서 만난 미선 언니, 수영장에서 알게 된 정숙 언니와는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달 1~2번 카페에 모여 근황을 이야기하고 가끔은 점심 식사도 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지만 깊숙한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아요. 각자의 삶이 바쁘고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내긴 했지만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하긴 어려울 거예요. 딸내미는 엄마 혼자 계시지 마세요. 취미 활동도 좋지만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세요. 라고 늘 말합니다. 아들도 엄마 건강하게 살아보세요. 라며 걱정하죠. 하지만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외롭다고 느끼는 건 이런 거겠죠.
주변에 사람은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느낌. 대화는 하지만 깊이 있게 연결되지 않는 관계. 그 미묘한 공허함이 제 일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빛인 생동호회는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지역 모임이었어요. 제 생활의 작은 활력소였죠.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회원들이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동네 복지관에서 모였습니다. 사실 이 모임은 처음부터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딸내미가 엄마, 사회활동 좀 하세요라며 강요하듯 권유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은 닫혀 있었죠. 매번 참석할 때마다 왜 내가 여기 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모임이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복지관 당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색상 스커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죠. 파란 운동복 차림의 회원분, 연분홍 니트를 곱게 입은 분, 사람들이 서로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웃는 모습들이 복지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 박민자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선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실버 합창단 연습하고 수영하고.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비슷했어요.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인사 정도. 때로는 그 반복되는 대화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단정한 차림의 회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잘 따린 회색 양복에 넥타이, 은빛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중후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다른 회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동호회 진행자가 오늘의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회원이 먼저 발언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분명했고 말투는 품이 있었죠. 자신의 이름을 한동호라고 소개하며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배울 게 많고 꿈꿀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취미로, 새로운 배움으로, 새로운 설레임으로 서로를 응원하면서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봅시다. 그의 말에 강당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그의 눈빛이 잠깐 제 쪽을 스쳤죠. 불현듯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우연인지 의도인지 한동호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선영 씨 맞으시죠? 부드러운 목소리와 정중한 태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온 작은 변화의 조짐 같았달까. 내 삶에 작은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그 순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호 씨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동호회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점차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선영 씨,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첫 데이트는 동네 한적한 카페였어요. 편안한 카키색 재킷에 부드러운 니트를 입고 살짝 흐트러진 은빛 머리카락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말할 때 눈빛이 따뜻하고 진솔했죠.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답게 대화도 매끄러웠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죠. 주변 테이블에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그는 제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를 오래전에 여의고 혼자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고 가끔만 연락한다고 했어요.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 보였죠. 인생의 후반기에 외로움만큼 힘든 건 없죠. 그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누군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딸내미는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었죠.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하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들 역시 전화통화 중에 새로운 관계에 조심해야 해요. 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8년 동안 혼자 지내오며 쌓였던 외로움. 그 공허함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동호 씨는 굉장히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취미 활동을 함께 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실버 합창단 연습에도 와주었죠. 처음으로 누군가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실버 합창단 연습날 그가 와서 응원해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저를 부러워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특별함이었어요. 선영 씨, 인생이 참 짧죠. 앞으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짧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이제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네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저는 선영 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3개월 후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저는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의 다정한 말에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삶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설렘.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동반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조촐한 모임이었죠. 딸내미와 아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 나이 63세, 그의 나이 68세. 주변에서는 만년 늦은 결혼이라며 놀라워했죠. 신혼생활 첫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선영 씨, 행복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행복하다고 대답했고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았죠. 주말이면 근교로 작은 여행도 떠났습니다. 가을 단풍이 짙은 산골 마을도 가고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죠. 그는 제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실버 합창단 연습에 함께 와서 박수치며 응원해 주기도 했고 수영장에서 제가 운동하는 동안 기다려 주기도 했어요.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동반자. 제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작은 기적 같았죠. 크리스마스 때는 손주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그의 따뜻한 성격에 점점 마음을 열었죠. 손주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마치 친할아버지처럼 대해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제 취미 활동에 대해 점점 간섭하기 시작했죠. 실버 합창단 연습 날이면 왜 그렇게 자주 가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만졌다가 그의 격한 반응을 처음 봤어요. 테이블에 놓인 그의 핸드폰을 치우려던 순간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왜 내 핸드폰을 건드려? 건들지 마. 그의 목소리는 마치 폭풍 같았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낯선 분노가 보였죠. 한순간에 달라진 그의 표정과 날카로운 말투에 저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점점 자주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요리에 대해 냉소적인 말을 내뱉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그의 언행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화나게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한때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재정 상황도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이상한 투자 제안을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부부로서 서로 돕는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수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선영 씨, 나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늘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돈에 대해 까다롭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의 재정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더 큰 금액으로 늘어갔죠. 처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3,000만 원, 그 다음엔 5,000만 원. 그의 돈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더는 참을 수 없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의 눈빛이 이리저리 흔들렸죠. 투자할 기회가 있어서. 그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투자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요? 보험 관련 사업이야. 옛날 동료들이랑 시작하는 프로젝트라고.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요? 그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복잡한 사업이라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좀 믿어주면 안 돼. 투자 계획서라도 보여주세요. 그럴 수 없어. 아직 기밀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가 말할 때마다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전과는 다른 강박적이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 밤늦게 혼자 앉아 통장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 아이들과 내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온 돈. 그 돈을 줄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엄마, 왜 계속 돈을 줘요? 딸이 전화로 다그쳤어요. 잠깐만 쓰고 돌려주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딸. 저는 딸이 걱정할까봐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죠. 그의 요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당신이 꼭 도와줘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무언가 꺼림칙했습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싶지 않아 핑계를 대기도 했어요. 지금은 좀 어렵네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하게, 더 간곡하게 말을 했어요. 딸내미는 엄마, 그분 뭔가 수상해요. 조심하세요라고 거듭 경고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동반자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제 평생 모아온 돈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더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서류가 떨어진 걸 보게 됐습니다. 은행 독촉장, 대출 연체 증명서들. 그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딸내미가 먼저 경고했죠. 엄마, 그분 도박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조사해봐야 해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늦은 밤 수상한 전화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상한 현금 인출 내역들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현금을 인출하세요?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업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죠. 아들도 개입했습니다. 엄마,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해 보세요. 그제서야 현실을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말처럼 그 사람은 도박에 빠져 있었고 제 돈으로 그의 빚을 갚으려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밤 그의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도박 사이트, 엄청난 금액의 베팅 기록. 그의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드러났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절망의 표정이 얼굴을 가득 메웠죠. 제 평생 모아온 은행 잔고는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갈 거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제 삶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거짓말이 밝혀지자 아들과 딸이 달려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빼앗긴 거예요? 아들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저축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 3억 5천만 원의 거의 대부분을 잃었죠. 그는 제 돈으로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 했던 거예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와 재정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치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 있었죠.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가 오히려 되물었어요.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도와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일단 내가 잘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양 포장하려는 모습이었죠. 당신은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을 빼앗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억지야? 누군가는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당신도 사는 거야. 그의 뻔뻔함에 주변 사람들도 놀라워했어요. 부끄러움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였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의 모든 거짓과 사기가 낱낱이 드러났죠. 그는 이전 결혼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법정에서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다 당신이랑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거야. 그의 말에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재혼 전부터 이어온 잘못마저 나와의 재혼 생활 위에 얹어 끝까지 핑계를 대는 모습에 정말 기가 찼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단비처럼 내게 와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의 가장 큰 상처가 되어버렸죠. 이런 일을 겪은 후 아이들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법적 절차를 도왔고 아들은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죠.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볼나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만은 잃지 않았으니까요. 법정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동호,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은 공허했어요. 하지만 그를 만나고 더 공허해진 내 자신을 보며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나이 63세, 인생의 황혼기에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죠. 앞으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거예요. 실버합 창단 활동도 다시 시작할 거고 수영도 계속할 거예요. 제 삶의 즐거움은 오직 제 안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알려드리는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 외로움을 핑계로 서두르지 마세요. 사람은 혼자여도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여도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중요한 결정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의 현실은 바로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수입의 많고 적음을 넘어 서로의 재정 철학, 소비 습관, 빚의 유무, 재산 상태, 재정 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소통하세요. 단순히 현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이나 유전적 질환 가능성, 앞으로의 치료 계획 등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이는 서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과 간병의 부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가족 구조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상속과 가족 간 역학관계 또는 정서적 유대감 등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죠. 유산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소통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더더욱 아니고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소중한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따뜻하고 아름다워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